예, 오늘은 제주 4.3 역사기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주의 옛 관아였던 관덕정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4.3 역사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4.3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 발단이 된 것은 사실은 1945년 일제 해방 직후부터 서서히 이 내부적인 모순이 쌓여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방되고 남한 전역에서는 저희가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이 패망을 축하했는데 이곳 제주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패망 직전까지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2차 대전의 모습이죠. 또 미군이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하면서 일본을 옥죄어오고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주도는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이 거점으로, 그래서 제주도를 아예 군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절벽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때 미국하고 일본은 그 항공모함으로 서로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쥐는 이런 싸움을 했거든요. 그럴 때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에 맞서서 일본은 하늘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자폭을 했지만 바다에서도 이렇게 보트를 타고 어뢰를 실어가지고 미군의 항공모함에 들이받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곳곳에 절벽 아래에 다 굴을 파가지고 그런 작은 보트를 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만들고요. 약간 이런 봉우리라든지 꼭대기에는 다 미군의 폭격기를 향해서 이 대공포를 쏠 수 있는 포대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8월 15일 해방을 하게 되었지만 육지보다는 상당수 많은 일본 군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군정은 해방되자마자 일본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이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권력은 다 미군정에게 집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제주도민들은 해방은 되었는데 여전히 일본 군대는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서서히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통치를 담당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군정이 일제 이후에 들어와서 바로 45년 12월부터 이 양곡 가격의 자유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쌀값이 오히려 폭등해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6년도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 식량가가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바로 처음으로 불만이 나온 것이 화순에 있는 탄광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쌀값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 돼버린 거죠. 항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46년 10월에는 대구에서 3일 동안 굶주렸던 이런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쌀값 안정화를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또 이 경찰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일제시대 때 다 일본과 협력했던 친일 경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물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미군정 아래에서 다시 다 기용이 되어서 이 경찰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10월 대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에서는 모여있는 군중들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가 경상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나아가서는 전라도, 충청도, 남한 전역으로 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식량가가 너무 없다는 이런 불만이 다 봉기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그렇게 46년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역시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7년 3월 1일 이 관덕정 앞에서 3.1절을 기념하는 3.1절 2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열리게 되는데, 관덕정 뒤편에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 그때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무려 3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 3.1절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3.1절을 기념하지만 일제시대 때 억눌렸던 게 미군정이 들어오면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불만이 쌓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3.1절 독립만세운동을 조금 더 여느 해보다 좀 더 절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회가 끝나고 이 민중들은 여기 관덕정 앞을 지나서 빠져나가는 길이었고요, 대열은 다 빠져나가고 후미에 있던 구경꾼들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이 집회를 질서를 지킨다고 옆에 같이 동행하던 이 기마경찰, 말을 탄 경찰이 그 대열의 후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회에서 썼던 현수막, 나무꼬챙이에다가 현수막을 매달아서 왔는데요, 말이 찔리게 됐는지, 자, 놀란 말이 빨을 들고 그렇게 하던 사이에 그 앞을 지나가던 5살 난 어린애가 말의 발에 채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기마경찰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이 민중들이 막 경찰에서 항의를 했던 거죠. 아니, 애를 저렇게 치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느냐고 항의하면서 일부 군중들은 그 기마경찰에 의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항의의 뜻으로. 그러니까 돌을 맞고 하던 이 기마경찰은 놀라서 급히 경찰서로 말을 몰고 돌아가는 거죠. 화난 군중들은 그 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게 되고, 자, 이 기마경찰이 경찰서로 가까이 오니까 이 관덕정 앞에 있던 막루에서, 경찰서 막루에서 총을 들고 있던 경찰들이 성남 군중들을 향해서 또다시 총을 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자, 그 6명 중에는 이제 어린 학생도 있었고요, 또 이 젖먹이 애를 업고 있는 그런 부녀자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부검을 해봤더니 다 등 뒤에서 총이 날라와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6명이 총에 맞아 죽고 또 8명이 다쳤습니다. 자, 군중들은 다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근처 도립병원에 급히 이제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도립병원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이 또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구타를 하면서 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6명이 죽고 많은 8명이 다치고 또 도립병원 앞에서 구타를 당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제주도 국민들이 결국은 3월 10일에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무려 군관민 95%가 이날 총파업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47년 3월 1일 관덕정 앞에서의 발포 사건이었습니다. 총파업을 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미군정에서는 전부 이 총파업을 한 사람들에게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함께 참여했던 경찰도 잘라버리고 교사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학부형들이 저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복권을 지켜달라고 항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자, 3월 10일경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곧바로 이 권력기관에서는 당부하게 수배령을 더 많이 내리게 되고요, 곳곳에서 계속 수배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조치들이 또다시 제주도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군정에서는 계속 이 국민들의 동요 상황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었고, 자, 그렇지만 3월에 있던 총파업을 하고 3월 22일에 이 분노했던 이 제주도 도민들 전체가 하루 종일 총파업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3월 22일경에는 모든 제주도 도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상황까지 악화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4월, 5월경에 들면서 또다시 조금씩 잦아드는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47년 겨울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이 국내 많은 정치인들은 그 전에 어느 시기가 되면 유엔 감시하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는 정읍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서서히 가시화되어서 결국은 유엔에서는 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서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주도에 있던 많은 청년들은 상황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미군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친일 잔재를 청사는커녕 일제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다시 등용을 하고 이 쌀값 안정화도 못하고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관덕정 이후로 조금 잦아들다가 제주도 곳곳에서는 청년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시국 상황에 대한 이 집회가 자주 열리게 되는데, 또 이때 미국과 소련의 이제 공동위원회, 일제 패망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그걸 즈음해 가지고 모든 집회를 다 금지하게 됩니다. 공동위원회에서 안건이 자꾸 충돌이 되고 하니까 어떠한 집회도 다 멈추게 하고 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47년 6월 6일 그러니까 관덕정 발포 사건이 일어나고 한 거의 100일가량이 지날 때쯤이었죠. 자, 저 동쪽에 종달리라는 곳에서 민청 소속의 청년들, 민족청년동맹을 거기에 가입한 회원들이, 종달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가 불법이니까 비밀리에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3명이 또 그 잠입해가지고 집회를 방해하다가 청년들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러니까 이제 더더욱 상황이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런 일을 계기로 또다시 충돌 국면으로 가게 되죠. 그 종달리 집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전부가 수배령이 떨어져서 무려 7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수배령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었고요. 또 두 달 후에 8월 8일에는 서남 쪽에 안덕면 동강리 마을에서 또 이 보리 공출 문제로 또 충돌이 벌어집니다. 식량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번에는 미군정이 다 모든 식량을 사들이는데 주민들은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안 팔려 하죠. 그러니까 강제로 주민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반강제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뭐 수색하듯이 보리 수확 시기에는 막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동강리에 있는 청년들이 이 보리 수매하러 온 이 공무원들과 또 부딪혀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너무 화가 난 청년들이 보리 수매하러 한 그분들을 막 집단 폭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7년 6월에 종달리, 8월에 동광리가 이렇게 서서히 이 권력기관과 충돌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겨울경에 접어들 때는 곳곳에서 경찰서에서 이런 불순분자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받다가 죽는 일이 이제 몇 차례 생기게 됩니다. 저 모슬포에서도 생기고요. 또 청년 한 명이 행방불명돼서 또 고문치사돼서 또 죽기도 하고, 또 한 청년은, 박행구라는 청년은 이야기 나눈 자리에서 미군에 대해서 막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얼마 뒤에 우익 청년들하고 경찰이 찾아와 가지고 데리고 가더니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저 구석에 가서 총을 쏘아서 결국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47년 겨울경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제주도에서는 이 좌익계통의 이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이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 미군정과 그 아래에 하수인으로 있는 당국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좌시할 거냐, 결국 토론을 하게 되었고요. 12대 7로 무력으로 맞서는 걸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침내 48년 4월 3일 이 소위 무장대라고 하는 이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장대를 조직해서 이 경찰서 이런 데서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 이 우익과 미군정의 이 폭력 앞에 맞서게 됩니다. 자, 이분들은 시내 주변에 한라산 중턱까지 가서 이 오름 위에 올라가서 일제히 새벽 2시에, 4월 3일 새벽 2시에 봉화불을 피워 올리면서 무장투쟁을 선언하게 되고요. 날이 밝자마자 경찰 지서 12군데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대도 일부 죽고 경찰도 일부 죽고 주민도 일부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력 시위가 시작되는 게 바로 48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4.3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48년 4월 3일 이후로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이 제주도는 끊임없는 이 보복과 그리고 학살, 집단 총살, 이런 비인간적인 국가폭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희생자는 그때 당시 제주도 도민들을 3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작게는 2만에서 많게는 3만 명 정도, 무려 도민의 한 10%가량이 그 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3 사건이고요. 그 4.3 사건의 시초가 된 것이 바로 47년 3월 1일 이 관덕정 앞에서의 3.1절 기념 집회가 되겠습니다.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오라동이라고 방화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라리 방화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4월 3일 이 좌익 계열에서 350명 가량이 봉화불을 피우고 봉기에 신호탄을 올리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제 이 그동안 무고한 주민들을 탄압했던 악독 이제 친일 경찰들 이분들이 이제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나니까 또 미군정 밑에서 또 득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4월 3일 이제 봉화불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충돌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4월 11일경에 바로 이 마을에서 오라리 방화 사건에 이제 그 일종의 원인 제공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오라리고 이 뒤쪽이 한라산이 있는 정상 쪽이거든요. 그 위로 이제 그 오름이 민오름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무장대들이 주로 이제 산속에서 마을에서는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산속에 이제 거점을 두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와서 주로 친일 경찰들 집을 이제 공격하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라리에도 이 악독한 이 경찰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무장대가 바로 그 악독한 경찰의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처단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 마을에 있는 그 주민 2명이 삼촌하고 조카였는데 집에서 기르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마을로 말 찾아러 갔다가 거기 있는 우익 경찰들하고 또 청년들에게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컷 고초를 겪고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총을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는 죽었습니다. 총에 맞고. 이 삼촌은 겨우 몸에 관통상을 입고 겨우 이 오라리 마을까지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폭로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보복이 이제 이게 이제 덧대어지게 됩니다. 저 이런 일이 또 당하니까 또 이제 주민들은 분노하게 된 거죠. 며칠 뒤에 여기서 그동안 좌익 활동을 좀 했던 청년들 한 명이 또 실종됐는데 며칠 뒤에 그 인근 밭에서 죽은 채 밭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라리 주민들은 이 좌익 무장대로부터도 계속 이제 압박을 좀 받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보복은 우익하고 경찰 군대로부터 이 더 많은 자꾸 보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했던 또 그 오름 위에 있던 무장대들이 또다시 내려와가지고 4월 28일경에 이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우익 청년단원 2명이 또 행방불명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충돌이 벌어지는데 이 제주도를 방어하러 내려왔던 구연대장 김민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도 관덕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그리고 총파업이 벌어질 때도 이거는 공권력에서 제대로 단순 충돌을 오히려 더 강경 진압을 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이 무장대 대장을 만나서 평화 협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구연대장 김민렬인데
이 무장대 대장과 평화 협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삐라를 부르게 됐고요. 그때 무장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달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본명은 이승진, 가명으로 김달삼이라는 이름을 썼던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무장대, 무장대를 지도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삐라를 보고 이분도 이제 계속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김명렬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저기 제주도 저 서남 쪽에 있는 구엉리라고 하는 그 마을의 초등학교로 와라. 이렇게 해서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 김명렬이라는 사람은 그까지 내려가고 김달삼도 거기에 와가지고 이 두 분이 서로 평화 협상을 맺게 됩니다. 이 김달삼은 처음부터 요구 조건이 그랬습니다. 일단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관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수배를 했던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어쨌든 발포한 책임자들 다 처벌하고 항상 우리가 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 김명렬 연대장은 미군 철수까지는 내가 이거를 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대신 평화적으로 무마하자. 그렇게 해서 이 김달삼도 미군 철수까지도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분도 어차피 이걸 연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평화 협상을 하는 쪽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좋다. 김달삼이 김명렬 연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우리는 무장을 그동안 억압을 너무 받아서 무장까지 했는데 아무런 그런 사후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어렵게 무장했는데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라는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김명렬 연대장은 못 믿는가 나도 알겠다. 그래서 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내 부인하고 어린 아들을 인질로 맡기겠다. 이분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김달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을 서로 신뢰를 했던 거죠. 그럼 좋다. 그럼 오늘부터 72시간 내에 모든 무장은 다 공격은 다 중단하고 서로 평화롭게 문제를 푸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가 합의를 보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평화협상이 잘 끝나고 그동안 계속 이 주민들하고 경찰 권력 간에 좌익과 우익 간에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평화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오라리에서는 서로가 그렇게 계속 보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평화협상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이 제주도에서는 미군정 책임자로 딘이라는 그 장교가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지휘하게 됩니다. 급히 내려와서 제주도의 현재 상황을 다 보고받고 시찰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 딘이 돌아가고 나서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문제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경파였습니다. 딘이라는 사람이.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가 협상을 해서 평화협상을 해가지고 72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72시간이 채 안 돼서 바로 4월 30일에 28일 날 평화협상을 맺었는데 4월 30일 날 또 이곳에서 이제는 또 좌익 그 청년들이 무장대가 내려와가지고 우익 청년들의 그 단원들의 부인 둘이를 이렇게 잡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 경찰 쪽에 일하던 경찰 가족들은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오히려 좌익 쪽으로부터 계속 보복 공격을 받겠다 생각하고 집을 다 비우고 저 아래에 제주 시내로 내려가 있었는데 부인 두 사람이 집에 있는 중요한 물건 챙긴다고 올라와 있다가 결국 좌익 무장대들에게 잡히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저 산 쪽에 민오름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게 되고 한 명은 끌려가던 중에 도망 나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계속 경찰 아버지가 죽고 두 명의 말구하러 두 명의 그 양민들이 또 죽고 또 청년 한 명이 또 죽어서 밭에 버려지고 또 우익 청년 단원 두 명이 행방불명되고 이제는 또 부인 두 명이 또 잡혀가다가 한 명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연거푸 발생하면서 그 죽었던 그 부인의 장례식이 이 마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장례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경찰들, 우익계통의 청년들이 다 이 장례식에 참가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남아있던 우익 청년들이 분한 마음에 이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민가 열차를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라리 방화 사건입니다. 자, 근데
김익렬 연대장이 아니 평화 협상을 하는 72시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출동해가지고 이 방화 사건을 누가 했냐. 주민들 증언 다 들어보니까 우익 청년들이 다 불지르고 사라져버린 거죠. 불질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위에 무장대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미 불지른 청년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했다가 못 찾으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또다시 경찰들하고 군인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했냐 알아보니까 우익 청년들이 불질렀지만 이 보고서에는 좌익 청년들과 무장대가 내려와서 불질렀다고 이렇게 보고했던 거죠. 김익렬이 그거 아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전부 우익 청년들의 소행이라고 밝혀졌는데 이 딘을 비롯한 이 미군장에서는 김익렬 연대장의 보고는 묵살해버리고 이 우익 청년들, 군인들, 경찰들의 얘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됐던 거죠. 자, 이때 불 지르는 게 이 미군정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 지를 때 이 마을에 불타고 있던 모습을 하늘에서 미군 비행기가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날 5월 1일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메이데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불 지른 시간에 미군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그걸 촬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촬영했던 사람이 미군에 속해 있던 다 영화 감독이 또 실제로 다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 진압을 선호했던 딘을 비롯해서 미군정에서는 이 김달삼과 김익렬 연대장의 평화협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강경작전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눈치챈 우익 청년들이 미군정을 믿고 벌인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샀던 게 바로 이 오라리 방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계속적인 충돌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8년도가 이때까지 48년도였지 않습니까? 48년도에는 47년 겨울에 남북한이 서로 계속 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공고하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주둔해서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고 남쪽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양쪽이 단독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고 유엔 감시하에 단독 선거를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좌익 쪽에 일하는 사람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단독 선거를 해버리고 단독 정부를 만들면 김구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연합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묵살이 되고 이승만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단독 정부를 만드는 쪽으로 가니까 이 좌익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거도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데 유독 제주도가 일제시대 말부터 이 교육열이 높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승만을 비롯한 미군정의 이런 굉장히 억압된 정책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에도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선거에 불참하는 이런 운동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제주도 주민들은 뭐 그렇지 남북이 서로 분단되는 것보다는 통일되는 게 좋지. 그래서 그날 선거하는 날 전부 산으로 다 주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선거하지 말자.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가 있다가 선거 끝날 쯤에 산에서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4월에 계속 이런 충돌이 벌어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로의 감정적인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이럴 때 이제 오라리 방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선거날 제주도가 제일 투표율이 낮았고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3명을 뽑게 됐는데 두 군데에서 이 과반수 미달로 이 당선이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미군정을 비롯한 이제 집권자들은 제주도는 아예 빨갱이 섬으로 아예 정권에 대항하는 반란 세력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앞으로 하겠다고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대적으로 소탕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겁을 줍니다. 그리고 평화 협상을 했던 김익렬 연대장 이 사람 잘라버리고 박진경이라는 새로운 연대장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미군정하고 딱 눈치 보니까 강경 작전을 해야 자기가 출세도 하겠다 싶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탄압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 오라리 방화 사건 이후로 나날이 탄압이 가속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진경 이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뭐 중령에서 대령으로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령으로 진급하게 버리게 되고 미군정으로부터 찬사를 막 듣게 됩니다. 너무 일 잘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때부터 강경한 진압을 보고 있던 중도적인 군인 경찰들은 이때부터 막 탈영을 하게 되고요. 이 박진경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고 진급하는 회식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자기 부하로부터 4명의 부하가 이 박진경을 처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진급하고 회식하는 날 이 박진경은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군인 경찰 안에서도 이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과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오라리 방화 사건 이후로 이런 일이 급속도로 전개되게 되고요. 이제 박진경 사건 이후로는 더더욱 강고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을경이 되면 48년 가을경이 되면 이 해안선에서 5km까지 안에서 사는 거는 괜찮다. 5km 넘어서 한란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처형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포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 4개월 가량을 한라산 중턱에 있는 마을들이 전부 불을 지르게 되고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고 강제로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강제로 집을 뺏기고 이 마을로 내려와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 사건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이 산간 중턱에서 그렇게 양민 학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8년 가을부터 해서 49년 봄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이 벌어지는 게 바로 4.3 사건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전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군정이 이에 같이 부합해서 친일 경찰을 다 그대로 등용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전히 이 4.3 사건은 우리 안에서도 논쟁적이다. 자, 천안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회 인사로 5명을 뽑았는데 유관순 열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 조병옥 이분도 천안 시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괜찮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시민들 일부가 투표를 했는데 한 70몇 프로가 이분도 천안을 대표하는 분으로, 그리고 지금도 천안에 가면 이분의 기념관, 생가와 기념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이 조병옥 이분은 독립운동도 하고 했지만 바로 이 4.3 때 많은 양민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죽인 학살의 주범이다. 이분이 결코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반대 그 입장도 표명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3 사건이 비록 7, 8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합의가 덜 된 이 관련자 책임자의 처벌이나 어떠한 사과도 없고 이렇게 이제 지나오고 있고요. 이 4.3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한 분들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상처를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좀 살아왔거든요. 이제 조금씩 기념하고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추모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박진경이라는 분이 새로 연대장으로 와가지고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또 남해 가면 이분의 동상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비록 이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했지만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잡고 대한민국에 건국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도 일면 또 맞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 책임자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있었던 많은 부통령, 총리를 비롯한 이런 분들 다 일제시대 독립운동했고, 그때 국무총리했던 분은 이범석 이분이 총리였는데 이분은 임정요인이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런 분이었는데, 또 이때는 또 그 총리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책임에서 또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해방 전후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런 가치관의 혼란,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또 강하고 약한지, 또 뭐가 또 정의고 뭐가 또 불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조건에서 이런 무고한 희생이 많이 있었다. 우리 분단사와 그리고 또 해방 전후에 저희가 겪었던 많은 고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제일 잘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낙선동 4.3성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2009년인가 그때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낙선동 4.3성은 가로 150m, 세로 100m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담벼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구에는요, 팽나무가 있고요. 요게 초소입니다, 초소. 밤에 무장대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늘 지켰죠. 대부분 다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 다 희생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킬 때는 전부 여자들이나 어린애들이 죽창 들고, 아까 그 전시관에 사진 보셨죠? 죽창 들고 밤에 지켰고요. 밤에는 이 성 밖을 못 나가도록 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통실하고 부르고요. 이게 담벼락인데요.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총구멍입니다. 무장대가 안으로 습격할 때를 대비해서 바깥으로 총을 쏠 수 있도록. 산간 지역에 못 살도록 해안가로 내려와서 또 이 안에서 살도록 하고, 밤에는 나가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감금 생활을 몇 년가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낙선동 이 4.3 성터에는요, 처음에는 한 50호 와서 살았는데, 산간 지역에 소개령을 내리고 다 불태워 버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내려와가지고, 나중 1200~300명 정도가 이 담벼락 안에서 몇 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임시로 식당을 차리는 것을 한바라고 부르죠. 이런 집을 만들어서 몇 년간 이렇게 살도록 한 거죠. 멀쩡하게 있는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데 와서 살아라고 하니까 담벼락에 접근 못하도록 해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보통 해자면 성에다가 물을 채워 놓는데 제주도는 물이 귀하니까 저런 가시덤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산 쪽으로 한 1~2km 올라가면 서늘리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와서 살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서늘리 그 마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만 서늘리 마을에 많이 살았는데, 토벌대들이 와가지고 산속에 살지 못하고 전부 내려가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던 집과 논밭을 버리고 내려간다는 건 너무나 황망한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거나, 그래도 사람들 막 잡고 처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늘리 근처에는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굴에 다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벌대가 와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몇 날 며칠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전부 집을 불태워버렸는데도 마을로 내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수색을 해가지고, 그런데 굴 속에 몸을 피신했던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계속 한 명이라도 몰래 나와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다니고, 그래서 먹을 걸 구하면 굴 안에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마을 주민 한 명이 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계속 고문하고 해서 그 굴 속을 이제 결국 길 안내를 시키게 만들고요. 그 굴 속에 갔는데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협박해도 안 나오니까 결국 수류탄을 안으로 집어넣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저항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도틀굴이라는 게 제일 먼저 발견되어서 초토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요. 다 죽였는데 한 명을 또 살려놓고 또 그 사람을 또 어마어마하게 또 고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 있는 목시물 굴이라는 게 또다시 탄로가 나게 되고 거기서 또 죽고요. 또 거기서 남은 생존자들을 또 고문을 해가지고 결국 세 번째 굴까지 다 발견이 돼서 전부 다 사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굴에서 그 굴 속에 진압을 할 때 5명이 손으로 겨우겨우 굴을 파내가지고 굴 밖으로 도망 나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이제 너분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4.3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너분숭이입니다. 이 서늘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하면 조천
조천면 북촌리라고 불리는 곳에 바로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천면은 예전부터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 이 조천면, 이 조천 항구가 가장 육지하고 가까운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관리들이 내려올 때, 귀향살이 들어올 때 대부분 다 이곳 조천을 통해서 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충돌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너분숭이 이곳에서 하루에 300명, 다음날 또 100명 가량 해가지고 이틀 동안 400명 가량의 주민들을 다 이렇게 집단 학살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북촌리 너분숭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충돌이 벌어진 것은 그 4.3 이전에 그 관덕정에서 이렇게 발포 사건이 생기고 나서 47년 여름에 웬만한 집회는 다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이럴 때 한 소년이 삐라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을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소리가 나게 되고 이 북촌 일대 청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데 놀란 한 소녀가 분개해 가지고 마을 온 전체에 사이렌을 울리는 결국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청년들이 다시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갑다 다 다시 모여가지고 그 추격하던 경찰들하고 또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자주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48년도에는 이 조천하고 가까운 이 북촌에서 가까운 그 함덕리라는 마을의 그 좌익 세력들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지나가는 이 도로에다가 일부러 막 도로를 훼손하고 거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돌을 채워놔서 차들이 못 다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청 소속의 그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왜 멀쩡한 도로를 이렇게 막고 차가 못 다니게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또 근처 우도에서 그 경찰 지서장하고 경찰들 일부가 가족들을 태우고 우도를 떠나서 제주 항구로 들어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까운 이 조천 항구로 이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서장이 물고기 떼가 많으니까 물고기 떼를 향해서 총을 쏴버렸는데 그 총소리를 듣고 이 일대에 있던 무장대가 결국 총격을 하게 되고 이제 경찰들 몇 명이 또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무장대에 의해 가지고 이 경찰 군인들이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무장대에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미 49년도에 상간마을까지 다 초토화되는 그 시기에 이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전 주민들을 마을 학교에 다 모아놓고 집단 총살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을에 이런 저항할 만한 젊은 남자는 다 불러내가지고 또 그 중에 여자와 노약자들까지도 빼지도 않고 다 불러 세워가지고 집단 총살을 하게 되고요. 바로 너분승이라고 불리는 그 넓은 바위 있는 그쪽에서 많은 사람을 또 학살하게 됩니다. 어린애들의 무덤이 20개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빨갱이 그 섬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고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불순 세력으로, 불온 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이들까지도 그 피해를 비켜갈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일부 주민들은 그 서우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위에서 또 이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요. 많은 학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남자가 다 죽다 보니까 이 마을을 남자가 없는 마을이라 무남촌이라고 한때 그런 이름을 또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학살당한 사람 중에서는 표적 학살, 보복 학살 또 이름들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6.25 전쟁과 겹치면서 이 4.3 사건은 더더욱 가슴 아프게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48년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을 다 뽑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미군정과 그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도 전부 진보적이거나 또는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이런 요구가 많았었고요. 북한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렴을 했는데 이 남한에서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폭등하면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활동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과거를 다 용서하겠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보도연맹은 뭐냐? 뭐 뉴스 보도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나라에 보답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잘 살겠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보도연맹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할당까지 내립니다. 너네 마을에 몇 명씩 보도연맹원을 모아라.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다 뭐 식량도 주고 술도 주고 뭐 온갖 것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불온한 사람이라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색출해서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미 전쟁 이전에도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보고 젊은 남자 없다 그러면 뭔가 수상한 일이 생긴 거다. 그런 가족들 다 끌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학살이 벌어진 게 또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젊은 남자가 외출 나갔거나 육지로 갔다 해도 이게 전부 다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4.3의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전부 입을 닫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최초로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요, 이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 현기영이라는 분이 순위삼촌이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내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됐던 거고요. 바로 그 순위삼촌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무남촌, 이 북촌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비석이 다 어지럽게 눕혀져 있죠. 이거는 바로 그때 이 많은 희생을 당했던 그분들의 그 모습을 비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위삼촌 문학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바다 한가운데서 퇴적작용이 생겨서 서귀포층이 제일 이 제주도 아래쪽에 있고요. 그 서귀포층은 주로 자갈이나 흙이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로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얕은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넘쳐서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 용암이 이제 뒤덮게 되었고요. 길게는 19만 년 전에 이 큰 화산 폭발로 이제 한라산이 생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까지는 2000년 전까지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저 성산일출봉도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올라오면서 그 화산재가 계속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오른쪽 아래쪽에서 지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층이 또 하나씩 결이 서로 각도가 다른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해 보니까 저거는 3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다. 저만한 게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다 파도에 깎여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화산 폭발 이후에 두 번째 화산 폭발이 생겨서 저 큰 덩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만한 게 왼쪽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왼쪽에 하나 더 있었는데 걔도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 왼쪽에 집들이 많은 거는 원래 바다였는데 세 번째 화산 폭발이 있었던 그 재들이 다 깎여 가지고 평평한 평지가 되어서 지금 저렇게 남아 있거든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을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이 해변을 광치개 해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 길은 차가 겨우 다닐 정도로 길 왼편으로도 바다고요, 오른편으로도 바다고 좁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터진목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길목을 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 성산일출봉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여기는 썰물이 되면 길이 드러나고 밀물이 되면 잠기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길을 냈고 그 다음부터는 육지로 연결된 그런 지형이 되었습니다. 그 터진목이라고 하는 4.3 유적지가 나옵니다. 저 성산봉이 또 중요한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이 일대는 또 많은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기도 했고 서북 청년단들이 여기 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산면의 사람들은 군대도 있고 서북 청년단도 있으니까 수시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이렇게 해변에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총살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가 용눈이 오름입니다. 자, 정면에 성산일출봉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오목한 여기에 지금 분화구죠.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오름입니다. 이 제주도에는 오름이 368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편으로 보면 저게 다랑시 오름입니다. 그 옆에 아끈 다랑시 오름은 평평하죠. 네, 저거는 이제 용암이 묽어서 옆으로 퍼지는 거고, 네, 저런 거는 방패 순자를 써가지고 순상화산이라 그러고요. 저렇게 볼록 솟은 거는 종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종상화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도 분화구 보이죠? 나무 없이 저렇게 풀만 자란 저기가 분화구인 거죠. 이 제주도는 다 행정구역이 바다에서부터 한라산을 향해서 길게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바닷가 쪽도 요 오름 있는 이 지역도 다 종달리입니다. 그런데 종달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관덕정에서 발포 사건이 있었고 47년 6월에 이 종달리 바닷가 쪽에서는 민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족청년동맹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웬만한 청년들은 다 이 민청 소속이었는데요, 자꾸 이 미군정이 합법적인 집회를 자꾸 못하게 하고 수배령을 내리고 잡아가고 하니까 이 종달리 마을에서 청년들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공개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무슨 또 불온한 또 세력들이 또 개입을 했는지 이걸 살피려고 몰래 잠입했다가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경찰들 3명이 충돌이 벌어져서 이제 또 종달리 청년들은 이게 또 빌미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 불풀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바로 다음날 그 경찰들을 폭행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전부 검거령이 떨어져가지고 총 71명이 검거될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종달리가 사실은 그 4.3 무장 봉기 이전에 이미 이 종달리는 이 불온한 세력들이 있는 그런 한마디로 찍혀버린 동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달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피해가지고, 또 저 다랑시 마을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는 산간 지역에 속합니다. 5km 그 해안선에서 5km 넘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마을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주민들 소개령이 떨어질 때 미처 바닷가로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 주민들이 저 다랑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피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눈이 오름하고 다랑시 오름하고 이 주변에 화산이 3개나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용암이 흘렀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밭은 다 용암이 다 현무암이 되고 오랜 세월 이제 부식이 되어서 시커먼 흙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용암이 흐르면 이제 이 윗부분, 공기하고 노출이 되는 윗부분은 빨리 식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용암은 덜 식어서 계속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용암은 바깥이 먼저 굳게 되고요. 이제 속은 이렇게 용암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용암 동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용암 동굴이 많고요. 이것도 일종의 작은 용암지대였습니다. 다랑시 오름 옆에 있어서 다랑시 굴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요. 일부
이 주민 13명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굴 속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굴 입구는 저쪽인데 저 숲을 사이에 절벽처럼 서 있는 바위 저기가 아마 굴 입구일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서요. 여기 요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면 요렇게 해서 아마 요일 때까지 이게 다 꺼져 있는 게 속이 동굴이어서 지금 오랜 세월 내려앉은 거겠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도피했던 굴은 다 입구를 지금은 다 막아서 실제로 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 다랑시 굴의 모형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굴은 92년도에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48년 이제 가을 겨울경이었고요. 그러니까 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내서 남한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48년 8.15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미군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집단 대량 학살은 실제로는 48년 8.15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아래 이제 많은 이제 집권자들이 사실은 더 강경진압을 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촌 사건도 이 다랑시 사건 바로 며칠 뒤에 북촌에서 또 이틀 동안 400명을 또 그렇게 학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소계령을 내려서 다 마을을 다 뒤졌는데 몇 날 며칠 수색을 해가지고 결국 이때는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 군경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이 다랑시 굴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군인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 입구를 수류탄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군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굴 입구를 막고, 그래서 군인들은 할 수 없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굴 바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안에 연기를 가득 차게 해서 질식을 시켜서 죽인 게 바로 이 다랑시 굴 사건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며칠 머물렀던 사람 한 명이 이 굴 입구가 봉쇄되고 군경에 의해서 진압되기 바로 전에 굴을 빠져나갔다가 다행히 목숨을 살린 거죠. 다음날 와서 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숨이 막히니까 코를 땅에 쳐박고 그렇게 다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와 귀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며칠 동안 굴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날 남몰래 들어와가지고 다 시신을 깔끔하게 다 정비를 했습니다. 4명, 4명, 2명 반듯하게 누워 있고요. 한 명은 이 한쪽, 다른 쪽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13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게 되었고요. 그래도 사건 나고 바로 얼마 뒤에 유족들 중에 와가지고 2명의 시신은 그 사건 난 지 바로 그 직후에 이 굴을 이제 빠져나가서 딴 곳에 이렇게 안치를 시켰고, 남은 사람 11명은 92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랑시 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소문으로만 있다가 이걸 좀 제대로 조사해 보자. 그래서 4.3 연구소하고 이게 신문사 기자들이 남자 2, 여자 1명인가 이렇게 해서 직접 저 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1구의 시신 중에는 4살짜리 애와 10살짜리 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생필품들입니다. 뭐 냄비라든지 또 그릇 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발견이 되었고요. 여기 부뚜막도 마련해놓고 이렇게 좀 살았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 종달리 쪽에 해안가 쪽에 살았던 그 할머니 한 분은 자기가 6살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집에 아버지도 없고 오빠하고 20살 된 오빠하고 어머니하고 모시고 살았는데, 아마 종달리가 그렇게 이 관계 당국에 찍히면서 오빠가 거기 연루됐는지 오빠가 집에 있지 못하고 지붕 위에, 초가 지붕 위에 그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몸을 피신했대요. 그러니까 이 6살 난 이 어린 여동생이 지붕 위에 있는 오빠한테 계속 밥을 올려다 주고 몰래 절대 오빠가 지붕에 있다는 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밥을 주러 지붕에 가봤더니 오빠가 없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엄마하고 난리가 나서 오빠를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은 다 찾지 못하다가 그게 이제 48년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92년도에 이제 이 오빠가 이 11구의 시신에서 오빠가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92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두환 다음으로 아직까지 이제 그 문민정부라고 할 수 없죠. 아직 반군사 독재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때 92년도에 그 4.3 연구소 직원들하고 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니까 이 관계기관이 와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서 그 11구의 시신을 다 화장을 해가지고 유해를 담아서 이렇게 가족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화장 먼저 하고 유해를 돌려주고 그 유해도 무조건 바다에 가서 뿌려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오빠의 40 몇 년 만에 찾은 오빠의 유해를 그 받아가지고 바로 바닷가에 가서 뿌렸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기를 40 몇 년 동안 깜깜한 굴 속에 있었는데 이제 바다에서도 마음껏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이제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랑시 굴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쪽에 누워 계셨으니까 이쪽을 향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 살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새